나를 지키고 나를 키우는 이기적 마음사용법. 생각과 감정.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그로 인한 자괴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심장통이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육체의 질병으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래전에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을 잃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키 161cm에 52kg이었던 저는 4개월 만에 43kg이 됐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30분마다 잠에서 깼어요.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자 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바보 같은 너는 먹을 자격도 없어.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복수할까와 자신을 비난하기에 썼습니다. 열심히 종교에 매달렸어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에 이르면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용서 못해요. 그러니 신께서도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포기했죠. 차라리 말을 말지 용서하라고, 잊으라고 쉽게 말하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더 상처를 받았고요.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미국 작가 말라키 메코트가 한 말입니다. 상대는 저의 존재조차 잊은 듯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독약을 원샷하고 상대가 망하거나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지옥에 갇혀서 저승사자꼴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나였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의 불행을 바라며 내 시간과 감정을 쏟는 건 복수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분노는 우리를 과거의 덫에 갇히게 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분노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옮겨와서 자존감을 파괴하고 현재에 대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대인관계 공포증도 생기죠.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문을 열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분노를 참는 건 고통을 더 증폭시킵니다. 깨어있을 땐 호흡곤란, 혈압 상승, 심장박동수 증가, 육체적 고통을 일으키고 겨우 잠들면 냄수면 상태에서 악몽에 시달리느라 근육도 쉬지 못해서 근육통이 생깁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우울이 심해지면 자아 기능이 급격히 낮아져 실수를 연발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킵니다. 집중력, 판단 능력, 감정 조절 능력, 미래 예측 능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상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분노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가까운 관계였다면, 특히 가족이라면 고통이 더 크고 오래갑니다. 관계의 죽음도 죽음입니다.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단 자기 비난은 금물입니다. 분노를 없애려는 무모한 노력을 멈추고 그 분노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이미 다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행동이 되는 순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내 인생에 더 큰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나를 고통에 빠뜨린 상대 때문에 더 많은 것, 아니 내 전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오늘을 살며 내일의 문을 열고 있을 때 나는 과거의 방에 갇혀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의식의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만히 끌어와서 침착하게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글로 적힌 내 감정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왜 분노하는가? 나는 그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가? 복수하고 싶은가? 복수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 그 결과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로 내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가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종이에 적다 보면 분노해야 하는 이유보다 더 심하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분노는 행동으로 옮겼을 경우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나요? 저는 자주 이 방법을 씁니다. 제 감정을 객관하게 바라봄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분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 점을 알게 되니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멈출 수 있었고 분노의 감정도 서서히 잠재울 수 있었어요. 나의 의식이 무의식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단계에 이르렀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는 나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나에게 어떤 감정일까? 상대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을 때 처음에는 그에 대해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하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하지만 어느 정도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됐을 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이젠 가장 현명한 복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하찮은 존재로서 아예 잊어버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잊는다는 건 그를 내 기억 속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치 없는 인간을 기억의 쓰레기통에 쳐넣고 불태워 없애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복수입니다. 내 기억에서 서서히 잊힐 때 용서도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분노를 참고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짜 복수는 신의 영역이고 신이 대신해주는 날이 옵니다. 신의 시계는 우리가 원할 때 움직이지 않고 늦게 움직일 뿐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억지로 잠재우려 하지 말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보세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는 단계에 서서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용서의 수혜자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말이죠. 과거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때 오늘을 살면서 미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평생 앓게 되는 사랑과 이별. 누구도 다치지 않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해요. 안 싸우는 부부나 연인은 없습니다. 안 싸우는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잘 싸우고 잘 화해하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싸울 때는 꼭 기억해야 할 법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삼생일말을 기억하세요.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자라는 뜻입니다. 말을 뱉는 것은 내 자유지만 뱉어진 말이 앞으로 내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실수 한 번으로 관계가 파탄날 수 있지요. 3초 만에 뱉은 내 말이 상대의 가슴에 30년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보다 더 정확하게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상대가 가진 상처를 파악하고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기억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 피는 못 속이지. 당신 아버지 바람둥이였다며?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고 힘든 유년기를 보낸 37살의 남성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부싸움 중에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게 삶의 목표였는데 저 말을 들은 이후로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말실수를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아내가 아무리 사정해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설득해 상담실에 함께 왔지만 남편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새치여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고받는 것은 말의 배설이지 대화가 아닙니다. 둘째, 비난과 무시, 증오하는 말을 버리세요. 당신은 그 버릇을 평생 못 고쳐? 오늘만 그랬냐? 당신은 맨날 그 모양이야. 너나 잘해. 왜 가만히 있는 나더러 잘못했대? 웃기시네.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나가는 개도 알아듣는 말을 당신만 못 알아들어. 비난하고 무시하고 증오하는 말들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에 상처만 낼 뿐입니다. 셋째,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은 더 큰 싸움을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긴 오늘만 그랬나? 옛날에도 그랬어. 평생 안 변해. 남자보다 여자들이 과거의 일을 현재의 싸움에 끌어와서 상대를 비난하는 기술이 더 뛰어납니다. 남자들은 과거에 종결된 싸움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현재의 싸움에 과거의 싸움을 끌어와서 더 거센 비난을 할 때 남자들이 겪는 심리적 좌절감은 매우 큽니다. 또 현재 우리 싸움에 상대의 가족을 언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부부처럼 상대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1시간 휴전 법칙을 정하세요. 조개를 해감할 때 소금물에 담가서 빛이 들지 않도록 그늘에 두거나 검은 봉지를 덮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면 조개가 입을 벌리고 이물질들을 스스로 다 뱉어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대화가 잘 안 되고 상대방의 진심을 알기 어려울 때는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자신이 화가 난 이유와 상대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당신이나 잘해. 시간도 안 주고 몰아붙이면 사람도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맙니다.
우리 지금 둘 다 흥분해서 말실수를 할 수 있으니 1시간 후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싸울 때 법칙을 만들자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사이가 좋을 때 미리 마련해 놓는 게 어떨까요? 실컷 울어야 웃을 수 있어요. 치유. 남자가 울어야 가정이 건강해져요. 독일에는 남자가 울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만난 이웃 아저씨는 웃음도 눈물도 많은 분이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그 얘기를 나누고 실컷 함께 웃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맥주를 사들고 와서 딱 30분만 내 얘기를 들어줘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사고로 아내를 잃고 자녀들은 유학 가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남자의 눈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분은 30분이라는 시간을 꼭 지켰고 다음 날은 더 맑은 얼굴로 모두에게 할로를 외쳤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이 늘 밝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가끔 자기 얘기를 하며 실컷 울 줄 아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일 다시 웃으며 살기 위해서 오늘 울어야 하는구나. 속담에 담긴 뜻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 남자들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한다라고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 그런 고정관념이 뿌리내려서 울지 않는 남자를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담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중년 남성들을 만난 뒤로는 한국 남자들이야말로 더 많이 울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이 병드는 이유는 남자는 울어서는 안 되고 늘 강해야 한다라는 사회적 강요 때문입니다. 한때 웃음 치료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웃는 것 물론 좋지요. 하지만 마음속에 눈물이 가득한 사람은 억지로 웃는다고 아픈 마음이 치유되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실컷 우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내 마음에 쌓인 슬픔을 쏟아내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본에는 실제로 울음 치료가 있는 병원도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울지 않으면 장기가 대신 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슬프고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내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듭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삼키고 참는 것이 사나이라고 강요당해온 한국의 남자들이야말로 진짜 피해자예요. 울지 못해서 마음이 병들고 장기가 병들어서 혼자 온몸으로 울고 있는 남자들, 바로 내 아버지, 내 남편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기 전까지는 몸이 불안한 흥분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물로 감정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자율신경계가 안정상태로 진입합니다. 일본 도우대학교 의학부의 아리타 히데오 교수는 큰 소리로 우는 것은 뇌를 리셋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울음 치료를 했더니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세포가 작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영화치유 수업을 하면서 울음 치료의 효과를 중년 남성들에게 자주 발견합니다. 여자들은 생활 속에서 울 기회도 많고 심지어 여자가 울면 아름답다라는 소리도 자주 듣지요. 하지만 울 기회가 없어서 참기만 하던 남자들은 슬픈 영화 장면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핑계로 울기도 해요. 그것도 아주 용기 내어서 조금 울죠. 그 정도라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기 시작해야 마음에 숨겨두었던 자기 이야기를
비로소 조금씩 꺼낼 수 있게 되니까요. 남자가 울어야 그 가정이 건강하다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소문을 많이 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는 남자들이 부끄럽지 않게 가끔은 소리내 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남자분들 소리내어 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장기가 대신 울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멋진 친구, 나. 꼰대로 늙고 싶지 않은 나에게. 책은 읽기 싫은데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다고요? 안타깝게도 그건 무척 힘들 것 같아요. 책이 도무지 읽기 싫다면 저자의 강연이라도 들어야 해요. 요즘은 전문가들이 직접 하는 좋은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직접 가서 듣기 힘들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책을 읽고 사유하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온전한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과 대화해보면 자신의 한계를 극명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관심이 가는 책, 재미있는 책부터 매일 조금씩 읽기 시작해보세요. 독서도 습관이랍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독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고전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 영화와 문학을 통해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합니다. 서양 학문만 공부하면 될 사람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동양고전에서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논어, 대학, 중용, 대학연의, 심경부주, 명심보감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들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대인관계, 소통, 공감, 리더가 갖춰야 할 마음과 자질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침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은 리더십 관련 실용서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고전을 읽다 보니 그 속에 리더십에 대한 답이 많아요. 군주가 받은 교육을 통해 한 시대가 결정되므로 군주의 리더십을 평가하려면 그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보라고 하더군요. 현명한 왕 세종대왕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세종뿐만 아니라 조선왕들의 필독서였다는 대학연이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그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었지요. 중종실록에는 어제 경연에서 부재하기, 대학연에는 이미 진강했으며 진덕수가 지은 심경도 공부하는데 매우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 들여오도록 하라라는 구절이 있고, 현종실록에는 심경, 대학연의에 전심하여 급선무로 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더군요. 그러니 자연스레 심경도 읽을 수밖에요. 송나라 정치가이자 학자인 진덕수가 썼다는 두 권의 책 속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의 요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심 분야의 책을 정독하다 보면 다음엔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독서 지도를 스스로 그리게 됩니다. 독서 지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협소한 현실을 초월해서 거시적 안목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는 해방감을 맛보게 해줍니다. 나 스스로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논어 위정편에 옛것을 배워 익히고 그리하여 새 것을 알아내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학점 관리, 취업 준비에 바쁜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하면 꼭 읽겠다고 결심하며 책 읽기를 애써 참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취업하면 더 바빠져요. 애써 만들지 않으면 늘 없는 게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현명한 어른을 찾아가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입시 공부, 취업 공부만 하다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꼰대로 나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책과 함께 논일며 인생의 지도를 자유롭게 그리기보다는 강의실에서 학교에서 1등을 하라고 끈질기게 강요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공간인지를.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어눌하게 표현하더라도 말 속에 지혜가 녹아있기에 상대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책을 많이 읽고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꼭 할 말만 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사유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많이 읽고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거나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꼰대가 되고 맙니다. 짐승은 행동으로 자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입으로 아랫사람을 가르치려 들지요.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가르치는 어른, 노력하는 어른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녹익은 나이에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이의 권력을 탐하는 꼰대가 많아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책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